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스스로 촛불혁명 정권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혁명이란 말을 쓰면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헌법 수호를 임무로 하는 대통령이 혁명이란 말을 자꾸 쓰면은 그 혁명이 도대체 무슨 혁명이냐, 이게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진 혁명이냐, 좌익 혁명이냐 우익 혁명이냐 군사 혁명이냐 하는 그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정이 혁명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근거에서 원전 백지화 계획을 혁명적으로 발표하고, 더구나 짓고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혁명적, 즉 여러 가지 법 규정을 무시하거나 아예 외면한 행정이니까 이건 혁명적 행정입니다. 혁명적 행정. 혁명적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의 춘천지법원장인 이른바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했다. 이거 혁명적 인사입니다. 첫째, 지법원장이 몇 계급 뛰어가지고 대법원장에 후보로 지명된 것 자체가 이게 혁명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 논란이 많은, 아니 말썽이 많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어떻게 보면은 법원 내의 운동권 단체 같은 행동을 해온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을 대한민국 법치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했다는 게 혁명적입니다. 이중의 혁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 파괴, 또 극히 일부를 대표하는, 우리 법원 내의 극히 일부를 대표하는 이념 성향 단체의 회장 출신을 후보로 지명했다. 그런데 이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혁명적 승진 인사에 속하겠죠. 승진 인사를 한 이유가 바로 문 대통령이 보기에는 촛불혁명을 수행하는데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 적격이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인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법관이 13명인데 이 후배는, 이 새로 지명된 사람들 후배는, 김명수 씨의 후배는 4사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가 이 선배입니다. 얼마나 이게 파격적 인사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그 사이에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니까요. 이미 그 중에서 지난달에 2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규정해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 후보자는 재판 업무만 담당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이라면서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등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대법원장에 임명이 되려면은 그 경력이 다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까지 올라가고 그 앞에 뭐 고등법원장 정도를 하고 해서 행정 경험을,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판사이기도 하지만 행정 기능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권 분립하여서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법과 양심에 기초해가지고 판결하는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륜, 인격, 그리고 실력이 있는 분이라야 그 머리 좋은 판사들이 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부에서 내는 판결이라야 피고인이든 가해자든 원고든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신뢰의 가장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약자 편을 든다는 것은 그건 치우치는 겁니다. 법은 약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게 인권이다. 인권을 구현한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면은 그럼 사회적 강자와 다수자의 권리는 침해되는 겁니까? 법은 그렇게 어느 한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가 나쁜 짓을 하면은 법을 어기면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강자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처벌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지, 약자, 강자를 가리면은 그것은 법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특정 계급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약자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강자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는 데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 적격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를 흔히 진보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진보 성향이란 말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면은 진보의 원래 의미하고 동떨어지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보 하면은 첫째, 인권을 지향합니다. 근데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의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남한에서도 주로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된 사람이라든지 그중에는 간첩, 그리고 법을 어기는 시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위, 그건 국권이죠. 국가의 권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별로 분노를 하지 않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진보라고 합니다. 진보. 그러니까 그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수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구라는 건 뭐냐?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전체주의를 옹호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보냐? 뭐 자기 진보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진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자칭 진보, 이른바 진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진보라는 말은 프로그레시브인데, 프로그레시브라는 영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진보라고 불리는 단체의 거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겁도 없이 진보라는 말을 막 붙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의 진보 성향 김명수, 여기서 과연 진보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 그리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되니까 국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입니다. 당시 집권당이 한나라당인데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분 검사 변호사 출신인데
우리 법 연구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으니까 자진 해체를 해야 된다. 우리 법 연구에는 이념지향적이고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월간 조선이 2009년에 9월호에 법원 내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 명단 공개하면서 그 성향을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분석한 이 자료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법 연구회는 이념적 편향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법원 안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 행동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는 당시에 회원이 129명이었는데 사실은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 이념적 사조직이 법원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장교단 안에 있었다 해가지고 다 나중에 숙청이 되었습니다. 129명의 연령별 200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그때 연령별 통계를 보니까 40대가 66명, 30대 59명 해가지고 30대, 40대가 주력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50대, 40대로 넘어갔습니다만 당시에 평균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1980년대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념적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인 한 판사, 모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정체성이 진보냐 개혁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힘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한 누군가가 이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힘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이 억울하면 그것을 법원이 풀어줘야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정권, 북한 간첩, 종북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국정원, 보수 세력, 이런 사람들의 피해와 억울한 것은 법원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 이야기까지 같이 넣어서 균형을 맞춰야죠. 억울한 것이 어디 힘없는 사람만 억울합니까? 한국에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 본인은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망갈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문제도 우리법 연구회가 다뤄야 되느냐 안 다뤄야 되느냐. 이 문판사, 우리법 연구회 회장 문판사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수도 전체 법관의 3%가 넘습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사법부의 소금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신영복 선생은 말하였습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성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니까 신영복 씨를 상당히 존경하는 그 의록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신영복 씨는 누구냐?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 존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영복 씨는 누구냐? 신영복 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통일혁명당은 뭐냐?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이었습니다. 여기 핵심 멤버였습니다. 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회주의적 노선에서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하나의 지침으로 여기는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라면 우리법연구회의 이념적 지향은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은 뭐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던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또 우리법연구회 이른바 진보 사조직의 회장 출신을 지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판결하는 두 기관의 수장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은 헌법을 지킨다는 말인데 이 헌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이른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더구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도 임명된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이게 무슨 법관들이 과반수가 가입한 그야말로 어떤 스터디 그룹, 법을 공부하기 위한 그런 스터디 그룹이 아닙니다. 극소수고 그리고 강력한 이념지향적 행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출신이 한국의 사법 수뇌부를 장악한다. 그 뒤에 뭘 할 거냐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쓰면서 헌법의 재해석 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도전 또는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란 뜻입니까 이게? 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나라의 대통령을 하면서 임시정부, 국토, 주권, 국민이 없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임시국가다, 이거 임시건물이다, 언젠가는 철거되거나 개조되어야 할 나라라고 보는 것이 아니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헌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혁명 정신에 맞도록 헌법을 그 해석은 왜곡된 해석이겠죠. 하는 사람을 앉혀야 합법을 가정해서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촛불혁명 정권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미 한국의 사법부는 매우 좌편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좌편향적인 판결은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국군, 경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체, 국가의 권위, 국가의 권익, 그리고 보수 세력, 이승만, 박정희, 대기업, 이런 세력에는 매우 불리하고 노조,
정교조를 포함해서 정교조, 노조, 그리고 친북, 종북 활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 간첩,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판결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뚜렷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이 계십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1998년에 대법관이 되어서 2005년에 퇴임한 분인데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긴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판례를 남긴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에 법조 인생을 회고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주 온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오늘날의 이 재판, 사법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남긴 귀절이 이 책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용우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변호사시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의 판결 경향은 나의 생각, 나의 안보가 내가 가진 이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사법부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법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법관 출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행하는 소송들에서 모두 나의 주장이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할 때마다 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대법원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언한 판례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 간의 핵심 쟁점 괄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하여 남한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종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이게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종북을 종북이라고 칭하지 못한다. 종북은 반역 세력인데 반역자를 보고 반역이라고 부르면은 벌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그러면은 반역자를 응징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반역자 편을 들면은. 이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제주 4.3 소송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전시를 공공연히 허용하면서 이를 전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현대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법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내가 관여한 사건들은 아니지만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최대한 깊이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첩 등 공안사범 사건에서는 그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일반 형사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간첩에 대한 인권 보장을 일반 형사범에 대한 인권 보장보다 더 극진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조만간 국가보안법도 별도의 폐지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저절로 사문화되어 버릴 것 같다. 국가보안법은 반역자,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과 협조하는 대한민국 안의 반민주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늘날 한강의 기적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북 좌익 세력들이 끈질기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간첩, 공작원,
빼고는 없죠. 그런데도 이 국가보안법을 인권 탄압이라 해가지고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해온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폐지법 굳이 할 필요 없이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온건하신 이용우 전 대법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법부가 항상 시끌시끌할 때마다 중심 역할을 했던 우리법 연구회 등등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판사 감시 핸드북이라는 책을 수년 전에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판결 48건의 목록을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조갑제다컴의 이지영 기자가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좌경 폭력 세력에는 관대하고 애국 우파에는 가혹하다. 그 판례를 읽어보면은, 이게 한국에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사법부가 허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사태 때 경찰관을 폭행치사한 데 관계됐던 사람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까지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니, 민족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경찰관을 폭행해서 죽게 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경감사유가 됩니까? 폭력 시비를 주도했던 한 총련 전 의장에 대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문, 이건 2007년에 선고한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소 내용이 대부분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폭력 시비를 주도하는 등 공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젊은 학생들로서 현실이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사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을 유예한다. 여하튼 이런 사법부의 좌경화, 사법부의 운동권화, 여기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그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견제하고 정치가 견제하고 했는데, 워낙 검찰과 사법부는 힘이 막강하고 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현재 이 정도로 좌경화된 사법부를 더 왼쪽으로 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인사를 시작을 했는데, 언론과 야당이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해서 한국 사법을 지켜낼 것이냐. 한국 사법, 헌법재판소, 대법관, 판사들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법률과 양심입니다. 법률과 양심과 사실에 기초해서 독립된 판결을 내리도록,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되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은 부적절합니다. 참고로 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독일 통일 후 입수한 회담록에서 제가 번역한 겁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김일성 말의 핵심은 남한에서 민주적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공산화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된다. 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이 말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대로 실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가 보장하는 자유를 왜곡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반역의 자유, 반체제의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유, 그리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법시험 합격자에 의해서 망쳐지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은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용감한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국회와 언론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언론과 국회의 검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